옛날에 내가 죽은 집, 히가시노 게이고. 프롤로그.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옛집을 헌다는 소식은 한 달 전 일찍이 나의 아버지였던 인물이 보낸 편지로 알고 있었다. 물론 나의 어머니였던 여성과 상의한 뒤에 내린 결정일 것이다. 그들은 이미 여러 해 전에 그 옛집을 떠났고 지금은 바닷가 맨션에서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다. 여생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편지에는 철거 날짜뿐만이 아니라 작업이 시작될 거라 예상되는 시각까지 적혀 있었다. 내가 그날 그 시각에 옛집으로 와주길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기로 했다. 그것은 결국 그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나의 부모였던 사람들이다. 이쪽에서 그들을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다만 그 옛집에서 나올지도 모를 뭔가를,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뭔가를 두려워한 것뿐이다. 철거 당일 나는 집에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외출하지 않은 까닭은 누구와도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을 읽는 척 하면서도 음악 듣는 신용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옛집을 떠올렸다. 내가 예전에 수험 공부를 하던 방, 다 함께 탁자처럼 생긴 일본의 실내 난방장치인 고타스 속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던 거실, 오늘 저녁 반찬은 뭘까 궁금해하며 가방을 등에 맨 채 들여다보던 부엌, 벽장, 마루, 그리고 어둑어둑한 창고, 그 집이 허물어지고 소멸해가는 모습을 떠올렸다. 벽이 무너지고 마루가 헐리고 기둥이 부러지는 모습을 상상했다. 기둥에는 여전히 일주일에 5분씩 시간이 틀리는 오래된 벽시계가 걸려있을지도 모른다. 벽에는 신문사 이름이 인쇄된 여러 해 지난 달력이 아직까지 걸려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툇마루에는 지름 3cm 정도 불에 탄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내가 초등학생 때 렌즈로 태운 자국이다. 그때 아버지는 고막이 찢어질 만큼 큰 목소리로 야단을 쳤다. 그런 공상을 수없이 되풀이했다. 결국에는 이미지가 모두 바닥나버리고 세피아색으로 빛바랜 추억의 단편만이 남았다. 집이라고 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집이 또 하나 있다. 내가 자란 일본식 전통 가옥과는 다른 이국풍의 하얗고 아담한 집이다. 그 집은 좀처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속에 고요히 서 있었다. 그 집을 떠올리면 나는 지금도 몸이 떨린다. 말로 표현할 길 없는 두려움에 가슴이 갑갑해진다. 침대에서 혼자 자고 있을 때는 얼굴까지 담요를 덮어버리고픈 충동까지 느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리움 비슷한 감정에 휩싸일 때도 있다. 뭔가가 날 부르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그렇지만 결코 나는 그곳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은 다른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나는 어느 여인과 둘이서 그 하얀 집을 방문했었다. 뭔가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도 또 그녀도 알지 못했다. 그곳에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가 두 사람을 그 장소로 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2년 전의 일이다. 1장. 내 방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누군지 금방 알아챘다. 어린애 같은 느낌이 드는 독특한 목소리였다. 가슴이 뛰었다. 그런데도 나는 짐짓 사무적인 말투로 누구시죠? 라고 물었다. 조금 고집을 부려볼 생각이었지만 곧바로 쓸데없는 짓이라는 후회가 들었다. 저 나카노인데요. 그녀는 옛 성이 아니라 현재의 성을 밝혔다. 그것은
그녀 나름의 고집이었을지도 모른다. 나카노 씨? 나는 계속해서 모르는 척했다. 아, 미안해요. 구라하시예요. 구라하시 사야카. 아, 너였구나. 그제야 간신히 기억이 떠오른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역겨운 연기였다. 지난번엔 반가웠어. 그러자 그녀는 대답할 말이 궁한 듯 입을 다물었다. 무리도 아니었다. 지난번엔 반가웠어. 라는 인사 자체가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가벼운 웃음을 전화선에 실어보냈다. 하긴 지난번에는 얘기도 제대로 못 나눴지. 그랬지. 사야카도 긴장을 조금 푼 것 같았다. 넌 남자애들하고만 얘기하고 나 있는 쪽은 얼씬도 안 했잖아. 그러는 너도 날 피하는 것 같던데. 아니야, 그런 적 없어. 그런가? 그럼, 나는 책상 위에 있던 샤프 펜슬을 집어들고 찰칵찰칵 심을 눌렀다. 몇 초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뭐 그건 됐고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용건으로 전화했어? 단순히 기분 전환인가? 그런 거 아니야. 사야카의 심호흡 소리가 전해졌다. 어렴풋하긴 하지만 호흡이 거칠어진 것 같았다. 그녀가 결심한 듯 말했다. 만나서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 있어? 나는 조금 놀랐다. 그녀가 만나자는 말을 꺼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샤프 펜슬 심을 바라보며 물었다. 무슨 얘긴데?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이야기 내용을 상상해봤다. 삼류 연애소설 같은 스토리 몇 개가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설마 하니 사야카가 그런 용건으로 전화를 걸었을 것 같진 않았다. 그래도 나는 일단 물어보았다. 할 얘기라는 게 우리 두 사람과 관계 있는 일이야? 넌 관계 없어. 그녀가 딱 부러지게 부정했다. 나 혼자만의 문제야. 그렇지만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해. 그리고 부탁할 일이 하나 있어. 그러더니 내 대답을 앞질러 가듯 빠른 말투로 덧붙였다.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내 마음속에 호기심이 솟아올랐다. 그러나 그것을 애써 억누르며 질문했다. 남편은 이 일을 알고 있어? 남편은 지금 없어. 없다니? 미국에 가 있어. 일 때문에. 그렇군. 집게 손가락 안쪽으로 샤프 펜슬 심을 밀어 넣었다. 그렇지만 오해는 말아줘. 그녀의 숨결이 또다시 살짝 흐트러졌다. 그 사람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입을 다물었다. 도무지 짐작이 가질 않았다. 그녀의 말투로 사정의 심각성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깊이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나는 입술을 핥았다. 나 말고 더 적당한 사람이 있을 거야. 지금 우리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어. 그건 알고 있겠지? 알아. 알면서도 부탁하는 거야. 그렇지만 부탁해. 그녀가 쥐어짜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외고르로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먼 허공을 바라보는 눈. 그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을 게 틀림없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 오후가 비어있긴 한데 살짝 퉁명스럽게 말해봤다. 고마워. 그녀가 대답했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 4학년까지 약 6년간 사야카와 나는 소위 말하는 연인 관계였다. 그렇긴 해도 정열적인 말을 주고받는 일도 없고 각별히 드라마틱한 추억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6년이나 사귀었다는 정도였다. 두 사람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은 사람은 그녀였다. 미안해.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니 헤어지고 싶다는 말은 꺼내지 않고 그녀는 말없이 눈을 내리깔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충분했다. 서로를 속박하거나 상대에게 응석 부리지 않고 관계를 끝내고 싶어지면 솔직하게 말하자는 게 우리 사이의 약속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미련이 남은 것처럼 그녀를 붙잡을 순 없었다. 알았어. 고개를 숙인 그녀에게 건넨 말은 그 한마디뿐이었다. 그 뒤로 우리는 만나지 않았다. 재회의 기회는 그로부터 7년 뒤인 초여름에 찾아왔다. 신주쿠에서 고등학교 2학년 동창회가 열렸다. 참석하기로 한 내 마음속에 사야카와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그 모임에서 세월에 어울리게 나이를 먹은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내내 곁눈으로는 그녀의 모습을 찾았다. 기대했던 대로 그녀도 와 있었다. 나와 사귈 무렵에는 지나치게 말랐던 몸매도 이제는 둥그스름하게 여성스러운 몸매로 변해 있었다. 화장도 능숙해져서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어쩌다 흘끗 보면 어린 소녀 같은 그 위험한 분위기가 감도는 것은 나와 사귈 때 그대로였다. 나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조금 안심했다. 그 모습이야말로 사야카의 본질이며 그것을 잃어버린 그녀는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러 사람들 무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경계하는 듯한 시선으로 드러나지 않게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녀의 그런 시선이 나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다. 그때 나도 그녀를 쳐다봤다면 말을 건넬 기회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모르는 척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각자 차례대로 인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다. 사야카 순서가 왔을 때 나는 손에 든 위스키나 소주에 물, 얼음, 탄산 음료 등을 타서 마시는 미즈와리 잔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4년 전에 결혼했고 현재는 전업주부라는 게 사야카가 밝힌 최근 근황이었다. 남편은 무역회사에 근무해서 대개는 집에 없다고 했다. 흔하디 흔한 얘기였다. 그녀에게서 그렇게 평범한 화제가 나올 거라고는 예전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지만 아이는? 예전에 학급위원이었던 여자가 물었다. 빤한 질문이었다. 나는 묽어진 미즈와리를 마셨다. 하나 있어. 아들? 아니, 딸이야. 몇 살? 이제 곧 3살. 어머, 한창 예쁠 때네. 예전 학급위원의 말에 사약하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뜸을 들인 뒤 그렇지. 라고 조금 전보다 다소 여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쩐지 무척이나 난처해하는 울림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미세한 부자연스러움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고 이미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사약하는 손수건을 꺼내더니 마치 표정을 감추기라도 하듯 이마 언저리를 눌렀다. 기분 탓일까? 그녀의 낯빛이 퍼렇게 질린 것처럼 보였다. 내가 계속 바라보고 있자 그 시선을 알아차렸는지 그녀가 이쪽을 쳐다보았다. 그날 처음으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러나 몇 초뿐인 그 짧은 순간이 지나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결국 그날 사야카와 나는 끝내 말을 주고받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넥타이를 풀면서 대체 뭐하러 그 자리에 나갔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그와 동시에 이제 2번 다시 사야카를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그녀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약속 장소는 신주쿠에 있는 시티호텔 커피 라운지였다. 웨이터가 안내해준 자리에 앉은 시각은 5시 10분 전이었다. 사야카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았다. 커피를 주문하고 그리 넓지 않은 라운지를 다시 한번 둘러본 뒤 마음속으로 자신을 비웃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먼저 도착하다니. 대체 뭘 기대하는 거지? 여기 나타날 사람은 여대생 사야카가 아니야. 이미 무역회사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린 여자라고.
또 다른 내가 반론을 꺼냈다. 기대 같은 건 전혀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심각했기 때문에 난 단지 상담을 해주려는 것뿐이야. 의지할 상대가 나밖에 없다는데 어떡해. 그에 대한 또 다른 반론. 너는 그 말을 기분 좋게 되새기고 있지. 남편에게 할 수 없는 말을 나한테는 할 수 있다니. 남의 아내가 되긴 했지만 아직 날 사랑하는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기대하는 거 아니야? 이봐, 그만둬. 괜한 김치국물 마셨다간 망신만 당한다고. 그런 생각 없어. 난 그저. 5시 5분 전에 사야카가 나타났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고 가슴을 들썩이며 숨을 들이마신 뒤 가까이 다가왔다. 페퍼민트 그린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스커트 길이는 아직 20대 초반의 젊음을 느끼게 할 만큼 짧았다. 짧은 머리도 썩 잘 어울려서 그대로 사진을 찍으면 주보 잡지의 표지가 될 것 같았다. 내가 먼저 도착할 줄 알았는데 그녀가 탁자 옆에 서서 말했다. 얼굴이 살짝 달아오른 것처럼 보였다. 앞에 일이 일찍 끝났어. 서 있지 말고 앉지 그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맞은편 자리에 앉더니 옆을 지나가던 웨이터에게 밀크티를 주문했다. 나는 커피, 그녀는 밀크티. 옛날과 똑같았다. 집이 이 근처야? 탁자 위를 보면서 말하더니 내 쪽으로 힐끔 눈을 치켜떴다. 아니, 그렇진 않아. 전차를 한번 갈아타고 왔어. 하긴 뭐 거리로 치면 그리 멀진 않지만. 그럼 왜 이곳으로 정했어? 라운지를 둘러보듯 눈동자만 빙그르르 움직였다. 너희 집이랑 중간 지점일 것 같아서. 아니, 내가 좀 가까운가? 넌 도도로키에 산다고 했지. 내가 말하자 그녀는 아주 잠깐 눈을 휘둥그레 떴다. 그녀가 사는 곳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게 뜻밖이었던 모양이다. 물론 지난번 동창회에서 그녀가 한 말을 기억한 것뿐이다. 그것을 알아차렸는지 그녀의 입술이 살며시 미소를 머금었다. 내 말엔 관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 넌 내 얘기 안 들었나 봐? 들었어. 열심히 사는 것 같더라. 사야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밀크티가 나왔다. 그녀가 차를 한 모금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물었다. 내 전화번호는 누구한테 물어봤어? 구도한테. 그럴 줄 알았다. 구도는 동창회 간사를 맡은 친구였다. 옛날부터 남 돌봐주기를 좋아하고 축제가 한창일 때는 맹활약을 하는 녀석이었다. 구도도 예전에 사야카와 내가 사귀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 그녀가 내 연락처를 물었을 때 아마도 이런저런 묘한 추측을 했을 것이다. 사야카가 그런 걸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으니 아무래도 매우 중요한 용건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내가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내리마구네. 명함을 손에 든 그녀가 말했다. 대학에서 가까운 게 좋으니까. 대학은 도시마에 있었다. 이학부 물리학과 제7광좌. 그때랑 똑같아. 연구 조수라는 직위가 붙은 게 유일한 성장이지. 콧바람을 흥 하고 내쉬며 말했다. 머지않아 조교수 직함으로 변하겠지? 아직 먼 얘기야. 사야카는 한동안 내 명함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핥으며 턱을 들었다. 이거 말고 다른 명함은 없어? 다른 명함? 없는데. 무슨 뜻이야? 뭐라고 해야 하나? 문필업이라고 하는 건가? 지난번 동창회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말을 언뜻 들었거든. 아, 그거.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금 미적지근해진 커피를 마셨다. 그건 아르바이트야. 부업이라고 부를 만한 건 아니지. 그렇지만 잡지 연재도 하잖아. 마이너 과학 잡지일 뿐인데 뭐. 게다가 매번 나가는 것도 아니야. 적당한 테마가 있을 때만 편집부에서 연락하는 정도지.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였다. 그 중에 과학자가 본 사회현상이라는 코너가 있다.
세상 물정이 어둡다고 일컬어지는 과학자에게 시사 문제와 과학을 연관시켜 설명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원래는 그쪽 편집자와 친한 조 교수에게 의뢰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조 교수가 형편없는 글을 공개해서 망신당하고 싶진 않다며 직속 부하인 나에게 넘긴 것이었다. 첫 번째 테마는 프로야구 드리프트제에 관하여였다. 그 뒤로 어느새 7회째 내 원고가 계속 게재되고 있다. 실은 네 글이 실려있다는 말을 듣고 도서관에 가서 그 잡지를 찾아봤어. 다 찾진 못하고 3회분만 읽었어. 그랬구나. 왠지 쑥스럽네. 형편없는 글이라고 비웃었겠지. 사야카가 문학부를 졸업한 사실을 떠올리며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재미있던데? 테마도 흥미깊고. 그럼 다행이다. 독자 목소리를 듣는 건 처음이야.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건 그렇고 나한테 무슨 부탁이 있다는 거지? 사야카는 자기 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듯 심호흡을 한 뒤 옆에 내려둔 핸드백을 집어들더니 안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다. 그녀가 손바닥 위로 봉투를 엎자 노쇠 빛깔을 띤 금속 막대기와 접힌 종이가 나왔다. 그녀는 그것을 내 앞에 내려놓았다. 금속 막대기로 보였던 것은 노쇠로 만들어진 열쇠로 손잡이 부분이 사자 얼굴 형태였다. 나는 접힌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편지지에 검은색 잉크로 그린 간략한 지도였다. 내가 고개를 들며 물었다. 이게 뭐야? 사야카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우리 아버지의 유품이야.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딱 1년 됐어. 심근경색으로. 그렇구나. 그녀의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었기에 별다른 감회는 없었다. 노쇠 열쇠를 움켜쥐어 보았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손으로 그린 지도는 어딘가로 가는 길을 그려둔 것 같았다. 그림 속에 나온 유일한 지명은 오른쪽 아래 부분에 조그맣게 그려진 역이었다. 마스바라호 역이었다. 나가노의 고모로 근처였나? 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그런데 이게 뭐 어떻다는 거지? 내가 물었다. 그 지도에 표시된 곳에 가줬으면 해. 그녀가 말했다. 나랑 같이. 나는 놀라서 눈을 휘둥그레 떴다. 내가? 너랑? 왜? 사야카가 오른손을 뻗더니 내 손에서 노쇠 열쇠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내 손바닥을 스치고 지나갔다. 가늘고 흰 손가락은 싸늘하고 차가웠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 행동 중에 아직까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그녀가 나지막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낚시가 취미라 쉬는 날이면 혼자서 자주 나가셨는데 이따금 이상한 일이 있었어. 외출 전날인데도 아무런 준비도 안 하시는 거야. 낚시 도구를 챙기거나 미끼를 사지도 않으셨어. 그리고 그런 때는 예외 없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아오지 않으셨고 그것뿐 아니라 돌아오신 뒤에도 낚싯대를 손보지 않았어. 평소에는 절대 빼먹지 않는 일인데 말이야. 낚시를 핑계로 어디 다른 곳에 갔을 거라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 일이 빈번하게 있었어? 글쎄, 2~3달에 한 번 정도였던 것 같아. 물론 내가 학교나 회사에 간 사이에는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말이야. 그 일에 관해서 물어본 적도 없고. 한 번 물어본 적이 있긴 해. 아빠 낚시하러 갔다 온 거 맞아요? 라고. 그랬더니 그야 당연하지. 고기 못 잡아왔다고 비아냥거리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야. 야단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기분이 상한 것처럼 말씀하셨어. 난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확신했지. 그렇지만 그때는 혹시 여자를 만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엄마가 돌아가신 지 여러 해가 지났으니까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으니까.
타당한 추리네. 탁자의 양쪽 팔꿈치를 올리고 내가 말했다.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떠올리면 서운하기도 했지만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어. 언젠가 그분을 소개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어. 그녀는 살며시 웃었지만 곧바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이렇다 할 분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그 상상은 다 틀렸던 거지.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어디에 갔었는지 모른 채 1년이 지나버렸는데 최근에 이 열쇠와 지도를 찾아낸 거야. 아버지가 낚시 갈 때 늘 들고 다니던 배낭 속에 들어있었어.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아버님이 이 지도에 그려진 장소에 갔었을 거라는 게 네 추리란 말이지. 사야카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래서 이 장소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로군.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커피잔을 들려 하다가 이미 비었다는 걸 떠올리고 손을 걷어들였다. 그럼 너 혼자 가도 되잖아. 내가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고장인데다 혼자 가긴 불안해서. 그럼 다른 사람한테 가자고 하면 어때? 이런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순 없어. 게다가 같이 여행할 만한 친구도 없고. 사야카가 고개를 숙이더니 의자의 양팔을 뻗치듯이 짚고 앞뒤로 몸을 흔들었다. 어린애 같은 그런 몸짓도 옛날 그대로였다. 이해가 안 가네. 내가 말했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도 아니잖아. 아버지의 사소한 비밀을 캐내는 것뿐이야. 서두를 필요도 없잖아.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라이브 삼아 가보면 되겠네. 딸이 있는 모양이니 가족 셋이서. 나는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녀가 갑자기 얼굴을 쳐들더니 험악한 눈빛으로 쳐다봤기 때문이다. 나는 살짝 당혹스러워하며 물었다. 왜 그래? 사야카가 눈을 깜빡거리며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 깜빡임은 눈물을 참기 위한 행동처럼 보였는데 그녀가 왜 이 상황에서 눈물이 나오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다시 고개를 숙여버린 그녀를 보고 나는 한동안 입을 다물기로 했다. 그녀 쪽에서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무슨 사정이 있는 게 틀림없다. 아버지의 생전 행동에 의문을 품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옛 애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같진 않았다. 다만 그 사정 이야기를 들은 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정하기 어려웠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타일렀다. 사야카와 다시 시작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묘한 기대를 품는 자신의 나약함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살며시 고개를 든 사야카의 눈은 충혈되어 있진 않았다. 그녀는 망설이듯 먼 허공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이윽고 뭔가를 포착했는지 천천히 눈동자를 움직였다. 나도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라운지로 들어선 젊은 커플 같았다. 몸집이 작은 여성은 엉덩이가 보일 듯한 짧은 반바지에 소매가 팔랑팔랑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키가 큰 남성은 폴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두 사람 다 햇볕에 잘 그을린 구릿빛 피부였다. 사야카가 그들을 쳐다보며 입가를 부드럽게 풀었다. 옛날 네 모습 같아. 셔츠 소매 밑으로 드러난 까만 팔뚝이 다부지잖아. 그런가? 학창 시절에 나는 육상 경기를 했고 단거리와 높이뛰기 선수이기도 했다. 그녀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고등학교 때 일들 지금도 기억해? 그야 당연히 기억하지. 나도. 그렇게 말하더니 그녀가 내 가슴 언저리를 쳐다봤다. 그러고는 또다시 시선을 얼굴로 돌렸다. 중학생 때는 어때? 기억해? 기억나는 것도 있어. 잊어버린 게 많긴 하지만. 초등학생 때 일은? 거기까지 가면 거의 잊었을 거야. 친구들 얼굴도 안 떠오르는걸. 그래도 추억은 있겠지? 소풍 때나
운동회 때 말이야. 운동회 때 기억은 선명하지. 특히 달리기 경기. 끝내 1등을 못 해봤어. 정말? 뜻밖인걸? 그녀가 살짝 웃더니 물었다. 그 전의 일은 어때? 그 전이라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말이야. 뭔가 기억나는 게 있어? 어려운 질문이네. 나는 팔짱을 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기억의 단편 같은 게 몇 개 있긴 해. 이웃 아이들과 놀았던 기억이나 아버지한테 야단 맞은 기억이라거나. 그렇지만 제대로 된 스토리는 안 떠올라. 그래도 사야카가 말했다. 어쨌든 기억은 나는 거네. 어떤 집에서 살았다거나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거나 말이야. 그야 뭐 대충.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내가 살짝 웃었다. 그런데 그런 걸 왜 묻지? 그녀는 또다시 머뭇거리는 표정을 지었지만 입술을 핥고 말했다. 난 아무것도 없어. 없어? 뭐가? 그러니까 그녀가 나지막이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어릴 적 기억 말이야. 어떤 집에 살았는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 난 전혀 기억이 안 나. 그 기억을 되찾기 위해 이곳에 가고 싶은 거야. 어릴 적이라고 하면 초등학생 이후의 일은 기억나. 입학식 때 기억은 특히 생생해. 엄마 손을 잡고 초등학교 교문으로 들어섰지. 담을 따라 아름다운 벚나무가 늘어서 있었어. 눈이 내리듯이 꽃잎이 흩날렸고. 사야카는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그렇게 말한 뒤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일은 기억이 안 나. 완전히 빠져 있어. 그러더니 호소하는 눈빛으로 이쪽을 쳐다봤다. 나는 팔짱을 끼고 있던 팔을 풀고 앞으로 몸을 살짝 내밀었다. 사태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입술을 핥고 말했다. 그게 어떻다는 거야? 옛일을 잊어버린 사람은 많아. 그렇지만 아무도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걸? 그야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잊혔기 때문이지. 그런 거라면 나도 신경 안 써. 그렇지 않다는 뜻이야? 응.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그것 때문에 고민했었어. 나한테는 어째서 어릴 적 추억이 하나도 없을까 하고. 어른이 된 뒤라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할지 모르지만 초등학생이 그러는 건 이상하지 않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너무 이상해서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도 있어. 난 왜 유치원 무렵의 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냐고 말이야. 아버지는 어려서 그런 걸 거라고 했지. 그렇지만 난 납득할 수가 없었어. 주위 친구들 중에 그런 아이는 한 명도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 일을 떠올리면 기분이 안 좋아졌어. 그냥 단순하게 결론 내고 끝내버리려고 해도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고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불안정한 기분이야. 까닭없이 고독하고 두려워져. 사야카가 양손으로 가슴을 누르면서 심호흡을 했다. 정말 아무 기억도 안 나? 내가 물었다. 전혀. 자학적으로 대답했다. 철저하게 완벽한 백지야. 조금 전에 네가 말했던 기억의 단편 같은 것조차 없어. 그래도 너희 집에 앨범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네 어릴 적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예를 들면 아이의 무사한 성장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행사인 시치고산이나 아니면 유치원 입학식이라거나 그런 사진을 봐도 뭔가 떠오르는 기억이 없어. 부모님은 사진을 많이 찍어주셨어. 날 위해서였지. 그래서 어릴 적 것만 해도 앨범이 2권이나 돼. 그렇지만 아주 어렸을 때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어. 앨범 첫 장에 붙어있는 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야. 말도 안 돼. 정말이야. 못 믿겠으면 보여줄게. 집에 있어. 그럼 네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추억 같은 것도 부모님에게 들은 적이 없다는 거야? 그건 사야카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아주 없는 건 아니야.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맞은 명절이라거나 설날 일이라거나 특별히 인상적인 이야기는 내가 5살 무렵에 미아가 될 뻔했다는 정도랄까? 엄마랑 아빠가 기겁을 하고 찾아 헤맸는데 나중에 보니 내가 집 창고 안에서 자고 있었대. 그런 얘기를 들어도 넌 아무 생각도 안 나? 남의 얘기를 듣는 것 같아. 그녀가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부모님도 별로 즐겁게 얘기하신 건 아니었어.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였지.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사야카에게 어릴 적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도 기묘했지만 그녀의 부모가 그 무렵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긴 마찬가지였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가 태어난 뒤 3년 정도는 필름이 아까울 정도로 사진을 찍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때 카메라를 사는 부모도 드물지 않다. 그런데 전에는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잖아. 널 만났을 무렵에는 이미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지. 포기했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 그렇긴 해도 나에게 어릴 적 기억이 하나도 없다는 의식만은 늘 남아있었어. 너랑 데이트할 때도 잊은 적은 없어.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탁자 위에서 양손 손가락으로 깍지를 끼웠다 풀었다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에게 상상하기 힘든 성질의 것이었다. 뭔가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네 어릴 적 기억이 사라져버렸다. 네 생각은 그런 거야? 생각을 정리하며 내가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 기억을 되찾을 만한 실마리가 이 장소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는 거구나. 탁자 위에 놓인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눈에 익어. 그녀가 말했다. 뭐가? 이 열쇠. 그녀가 노쇠 열쇠를 집어들었다. 이 사자 열쇠 나 본 적이 있어. 그렇지만 초등학생 이후는 아니야. 그 전인 것 같아. 이 열쇠가 뭔가를 밝혀낸다면 틀림없이 내 기억도 되살아날 거야. 나는 다시 팔짱을 끼고 라운지의 소파에 몸을 파묻었다. 무의식 중에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게 그렇게 중대한 일인가? 물론 그것 때문에 줄곧 고민했다는 건 알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에 익숙하다면서. 그럼 문제될 거 없잖아. 어릴 적 추억 따윈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리 대수로운 게 아니야. 추억이 있든 없든 앞으로의 인생에 별로 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은데. 사야카가 눈을 한번 힘주어 감은 뒤 다시 서서히 떴다. 짜증을 억누르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말했다. 지금 나한테는 그게 필요해. 무슨 뜻이야? 최근에 와서야 깨달았어. 나에게는 소중한 무언가가 빠져있다는 걸. 그 이유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어릴 적 기억이 없다는 사실에 도달한 거야. 너한테 빠져있는 게 뭐가 있어? 분명히 뭔가 빠져있어.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난 알아. 나밖에 몰라. 난 결함인간이야. 예상치도 못했던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걸 듣고 나는 적잖이 당혹스러웠다. 무슨 일 있었어? 조급하게 물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지? 그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지금 여기서 말하긴 힘들어. 그럼 어디서 얘기할 수 있지? 이곳에 가면 아마도.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가 지도 위에 손을 내려놓았다. 이 장소에 가서 기억을 되찾는다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나는 머리를 긁었다. 도통 감이 안 잡히는 얘기네. 미안해. 내가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건 알아.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사야카는 또다시 고개를 숙여버렸다. 뭔가 정신적인 고민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쫓고 있다는 정도로 추측할 수 있었다. 도와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 고민의 정체도 모른 채 안이하게 관여할 수는 없었다. 내가 동행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말했다. 난 적합한 인간이 아니야. 나 말고 좀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애원하는데도 안 돼? 여기까지 밝혔는데? 완전하게 밝힌 건 아니잖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네가 뭘 그렇게 고민하는 건지 난 하나도 몰라. 하긴 오히려 그 편이 나을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닫았다. 설명하기 지쳤는지 더 이상 얘기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했는지 나로서는 판단할 길이 없었다. 그녀가 찻잔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녀의 잔도 이미 오래전에 비어 있었다. 두 사람이 입을 다물자 주변에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조금 전 젊은 커플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즐거운 듯 웃고 있었다. 알았어. 한참 뒤에야 그녀가 입을 열었다. 가녀린 목소리였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너에게도 네 생활이 있을 테니 옛날에 헤어진 여자의 고민거리를 일일이 상대해 줄 순 없겠지.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해 줄 수는 있어. 이런 형태만 아니라면. 고마워. 그렇지만 이런 형태가 아니었다면 아마 너에게 부탁할 생각도 안 했을 거야. 쓸쓸해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사야카가 말했다. 그녀가 지도와 열쇠를 핸드백에 넣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내가 탁자 위의 계산서로 손을 뻗었다. 그런데 그녀도 동시에 계산서를 움켜쥐어 둘이 잡아당기는 꼴이 되었다. 내가 낼게. 그녀가 고개를 한번 저으며 말했다. 내가 불러냈잖아. 그래도 내가 계산서를 잡아당겼다. 그때 사야카의 왼쪽 손목 안쪽이 드러났다. 손목 시계줄과 평행하게 자줏빛 줄 2개가 나 있었다. 나는 할 말을 잃고 계산서를 놓쳤다. 내 시선을 알아차렸는지 그녀가 계산서 쥔 손을 몸 뒤로 감췄다. 계산하고 올게. 왼손을 감춘 채 카운터로 걸어갔다. 나는 라운지 출구에서 기다렸다. 그녀의 왼손에 난 상처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니, 그것을 본 순간의 충격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사야카가 돌아왔다. 턱을 안쪽으로 당기고 야단 맞길 기다리는 아이 같은 표정을 지었다. 잘 마셨어. 내가 말했다. 그녀가 아니야 라고 말했을 테지만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호텔 정문 현관에서 나란히 밖으로 나갔다. 나는 지하도로 향할 생각이었는데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난 택시로 갈게. 그래.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우리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마주보고 서 있었다. 양복을 입은 남자 셋이 옆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녀 곁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 남편이 알게 될 염려는 없어? 응? 가령 우리 둘이 갔다가 남편에게 들키거나 하진 않을까?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풀리듯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 쓸게. 그리고 그 사람 최소한 반년 동안은 안 돌아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여전히 망설여졌다. 사야카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같이 가줄 거야? 입술을 한번 핥고 나서 말했다. 이번 토요일 괜찮아? 그녀가 훅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그럼 금요일 밤에 전화해.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하자. 알았어. 그녀는 눈을 몇 차례 깜빡거렸다. 고마워. 나는 그녀의 왼쪽 손목을 바라봤다. 그 눈빛을 알아차렸는지 그녀가 오른손으로 그곳을 감쌌다. 나는 눈길을 돌렸다. 택시로 가지 않을래? 내가 바래다 줄게. 그때까지보다 얼마간 밝아진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그래. 나는 사야카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걸음을 내딛었다. 호텔 앞 도로를 건너면서 돌아보니 그녀는 아직도 이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나는 가볍게 손을 들어주었다. 푸른 하늘에 입체감이 느껴지는 작은 구름이 둥실 떠 있었다. 더워질 것 같군. 레이스 커튼을 닫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다. 머리가 약간 무거운 것은 어젯밤에 브랜디를 과하게 마신 탓이 분명하다. 오늘 일을 생각하니 머리가 맑아져서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뜬 것은 아침 7시였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은 평소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가볍게 체조를 한 뒤 느긋하게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했다. 그런데도 15분밖에 안 지났다. 아침은 안 먹고 집에서 8시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신문을 구석구석 읽고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나니 이윽고 8시가 가까워졌다. 그런데 막상 출발하려는 순간에야 짐을 안 챙긴 걸 알아차려서 결국은 허겁지겁 정신없이 출발하고 말았다. 자동차로 갓나나도리를 남쪽으로 달려 고엔지부터는 새길을 이용해 고슈 가도로 나갔다. 그곳부터는 곧장 서쪽을 향해 달렸다. 토요일인데다 날씨가 좋아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은지 주말 드라이브라는 게 훤히 드러나는 승용차들이 앞뒤에 북적거렸다. 간파치 도리를 지나 몇 분 더 달리자 왼쪽에 로열 호스트라는 패밀리 레스토랑 간판이 보였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사약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많이 기다렸나 봐. 그녀 앞에 놓인 찻잔이 비어있는 걸 보고 내가 물었다. 사야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일찍 도착했어. 길이 많이 막힐 줄 알았거든. 어젯밤 전화통화에서 그녀는 이곳까지 택시로 오고 내가 여기서부터 그녀를 태우고 가기로 약속했었다. 나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주문하고 그녀는 아이스크림을 추가로 주문했다.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군. 창밖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러게. 그런데 일기예보에서는 밤부터는 날이 굳어질 거래. 그래? 응. 전화로 나간 후 일기예보를 확인했어. 치밀하네. 날씨가 쉽게 변하는 지역이라 그럴까 생각하며 무심히 그녀 옆으로 시선을 돌렸다. 루이비통 가방이 불룩하게 부풀어 있었다. 당일치기 일정이라는 말은 어젯밤에도 했다. 그런데도 여자는 짐이 저렇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에 살짝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다. 가방 옆에는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다. 아마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앨범일 것이다. 어젯밤에 통화할 때 그녀가 앨범을 가져오겠다는 말을 꺼냈다. 웨이트리스가 다가와서 탁자 위에 주문한 음식을 내려놓았다. 사야카가 납작한 스푼으로 아이스크림을 떠먹는 모습을 이따금 힐끔거리며 커피를 마시고 샌드위치를 먹었다. 그녀가 핑크빛 혀를 내밀며 아이스크림을 핥는 모습은 옛날과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언뜻 그녀의 왼쪽 손목으로 시선이 갔다. 지난번 만났을 때와는 다른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다. 넓적한 가죽줄이었다. 상처를 숨기기 편해서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을 먹고 출발했다. 서쪽을 향해 고슈가도를 더 달려갔다. 곧바로 조후 인터체인지 표시가 나타났다. CD 가지고 왔는데 들어도 될까? 중앙 자동차 도로로 들어서서 차 속도가 100km로 안정되었을 때 사야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차에는 CD 플레이어가 있었다. 좋지. 무슨 노래야? 설마 마스토야 유미의 애칭인 유미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며 내가 물었다. 그녀 때문에 예전에 자주 듣던 노래였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퀸의 노래였다. 그런데 가수가 달랐다. 사야카가 조지 마이클이라고 일러주었다. 이것 말고 다른 음악은 뭘 들어? 본조비 정도? 그녀가 대답했다. 취향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 공백의 시간이 존재했던 것이다. 염려했던 만큼 길이 막히진 않아서 1시간여 만에 스타마에 도착했다. 그러나 기요사토로 가는 자동차가 많아서 요금소를 나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 거의 대부분 남녀 쌍쌍이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주말에 1박 여행을 온 커플로 보일 것이다. 실은 우리도 학창시절에 기요사토에 묵은 적이 한 번 있었다. 그림책에나 나올 법한 펜션에서 별 맛도 없는 프랑스 요리를 먹은 기억이 있다. 그리고 형편없는 수제 소시지도. 사야카가 옆에서 키득키득 웃었다. 길 양쪽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들어선 141번 국도. 통칭 기요사토 라인에서 다른 자동차들 틈에 끼어 북상하기 시작한 직후였다. 왜 웃어? 내가 물었다. 전에 여기 왔을 때 일이 떠올라서.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어떤 펜션에서 묵었었잖아. 나도 그 기억을 떠올렸다는 말은 조용히 삼켜버렸다. 그 건물을 보자마자 네가 도망치려고 했었지. 러브호텔처럼 생긴 저런 곳은 싫다면서 말이야. 듣고 보니 그런 일도 있었네. 한쪽 뺨으로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결국 그곳에 묵긴 했지만 다음날 기요사토 마을을 산책하다가 다 깜짝 놀랐잖아. 그도 그럴 게 펜션보다 훨씬 요란한 선물 가게가 쭉 늘어서 있었으니까 말이야. 그건 정말 못 봐주겠더라. 그래서 네가 하도 빨리 가자고 난리를 치는 통에 선물도 제대로 못 샀었지. 그런 데를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창피했었으니까. 좀 그렇긴 했지. 우리는 어색한 소리를 내며 웃었다. 나는 기요사토에 잠깐 들렀다 갈까? 라고 물어야 할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엑셀레이터를 밟는 발에 힘을 넣었다. 머지않아 도로변에 화려하게 장식한 찻집, 인기 탤런트 이름을 내건 가게 등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와 똑같았다. 그리고 그런 경향은 앞으로도 바뀔 기미가 없는지 건설 중인 다른 건물들도 똑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조금 더 달리자 왼쪽으로 갈라지는 길이 나타났다. 그곳으로 꺾어 들어가면 예전에 우리가 걸었던 기요사토 마을이 나온다. 그러나 나는 망설임 없이 차를 직진시켰다. 아버님은 늘 차를 가지고 나가셨어? 그럼 택시 운전을 할 정도였는데 오죽하겠어. 그 말을 들으니 생각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택시 운전사라는 얘기를 고등학교 시절에 들은 적이 있었다. 겨울에도 이쪽에 오셨으면 타이어 체인이 필요했겠는데? 아, 맞다. 아버지 차 트렁크에는 늘 타이어 체인이 실려 있었어. 그저 막연히 갑자기 폭설이 내릴 경우를 대비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언제든 이곳에 올 수 있게 준비해둔 장비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러게. 사야카가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으로 뒤덮인 길이 한동안 이어지다가 JR 동일본의 철도 노선 중 하나인 고우미선의 건널목을 넘어선 부근부터 민가가 늘어났다.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아이들 10대 명이 줄을 지어 걸어가고 있었다. 우미노쿠치 마을을 빠져나가 10분쯤 달리자 도로에 마스바라오 입구라는 이정표가 나왔다. 그보다 앞쪽에 오른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붙은 마스바라호 역이라는 이정표가 보였다. 그 모퉁이에서 차를 우회전시켰다. 마스바라호 역은 겉만 보면 창고라고 여기고 지나칠 만큼 작은 건물이었다. 입구 위에 먹물로 쓴 마스바라호 역이라는 나무 간판을 녹슨 못으로 박아놓았다. 어스름한 대합실은 내가 학창 시절에 살았던 원룸보다도 작아 보였고 한쪽 구석에 세워둔 책꽂이에는 소년 점프와 소녀 프렌드 몇 권이 꽂혀 있었다. 벽에는 손으로 쓴 시각표가 붙어 있었는데 그것에 따르면 전차는 1시간 30분에 한 대꼴로 오는 모양이었다. 전차가 방금 떠났는지 대합실에도 플랫폼에도 인기척이 없었다. 사야카와 나는 무인 개찰구를 지나 홈으로 나가보았다.
단선 선로에는 이국적인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그 지도 좀 보여줄래? 사야카에게 말하자 그녀가 가방 속에서 지난번에 보았던 낡은 종이를 꺼냈다. 지도에는 마스바라오 역에서 왼쪽 윗부분의 검은 점 지점까지 가는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다.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좁고 구부러진 길을 통과해야 하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길 도중에는 새그루 소나무니, 돌 비석이니 하는 표시가 있는 듯 했다. 목적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표시는 사자였다. 그것이 뭘 나타내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지난번 사자 열쇠와 대응하는 건 틀림없을 것이다. 어쨌든 가보는 수밖에 없겠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 사야카가 옆에서 그래 라고 대답했다. 역에서 다시 국도로 나와 기요사토 방향으로 조금 돌아간 지점에서 교차로가 나왔다. 그곳에서 지도 메모에 따라 우회전을 했다. 그곳부터는 가파른 언덕길이 늘어났다. 곧이어 이나고유와 마스바라호로 갈라지는 교차로가 나왔다. 마스바라호 쪽으로 꺾었다. 조금 더 달리자 오른쪽에 작은 호수가 보였다. 무료 주차장과 숙박시설이 듬성듬성 있었는데 주말인데도 그다지 떠들썩한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앞으로 달려갈수록 민가가 줄어들더니 이윽고 눈앞에 숲이 나타났다. 그 숲 입구에 소나무 세 그루가 서 있었다. 그것이 세 그루 소나무일 것이다. 망설임 없이 차를 숲속으로 몰았다. 지도에 따르면 그 숲속에 돌비석 표시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좁은 샛길로 들어가는 듯한데 확실한 건 알 수 없었다. 곧이어 급커브가 이어졌고 그것이 끝나는 부근부터 갓 새로 정비된 것 같은 도로로 변했다. 게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곁길까지 나 있었다. 시험삼아 그중 한 길로 들어가 보니 울창한 숲속에 서양식 건물과 통나무집이 고요히 서 있는 풍경이 나타났다. 아무래도 그 주변은 별장지대인 것 같았다. 도로 교차 지점에 서 있던 간판에는 붉은 숲 전체가 반듯한 바둑판 눈으로 구분되어 있는 표시가 있었다. 게다가 길마다 세련되고 멋스러운 이름이 붙어 있었다. 여기에 이런 별장지대가 있을 줄은 몰랐어. 사야카가 말했다. 지도에 있는 검은 점도 별장일까? 그럴지도 모르지. 그건 그렇고 돌비석은 어디 있을까? 이 근처는 아닌 것 같아. 이 부근이라면 찾기 힘든 표시보다는 길 이름을 적어 넣는 게 편하잖아. 그건 그렇네. 그럼 다시 돌아가 보자. 숲 사이를 빠져서 방금 온 길을 되짚어 갔다. 자동차 안에서 별장 몇 개를 보았지만 대부분의 건물은 사람이 없는 듯 했다. 별장 지대에서 나와 조금 돌아갔다. 숲속을 달리는데 아, 저거야! 라고 사야카가 소리쳤다. 나는 차 속도를 늦추면서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바로 옆 길가에 1미터쯤 높이의 사각형 돌이 풀숲에 파묻히듯 서 있었다. 그것은 아무래도 자연석 같은데 돌 비석처럼 보이기도 했다. 바로 옆에 샛길도 있었다. 하지만 어지간한 호기심이 아니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비좁은 길이었고 포장 상태도 엉성했다. 이게 맞는 것 같네. 내가 말했다. 일단 들어가 보자. 여기저기 홈이 파인 길을 타이어를 덜컹덜컹 울리며 들어갔다. 콘크리트를 적당히 뿌려놓은 것 같은 포장조차 머지않아 끊어졌다. 바로 거기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회사 창고 같은 건물이 서 있었다. 나는 차를 안으로 더 몰았다. 길 양쪽에 우거진 풀이 차에 부딪혔다. 얼마 안 가 길이 Y자로 갈라지는 곳이 나왔다. 지도 그대로였다. 나는 차를 세우고 주위로 시선을 돌렸다. 마지막 표시가 있을 게 분명했다. 오른쪽에 조그마한 도로 표지가 서 있는 게 보였다. 그 표지에는 글자는 없고 하얀 페인트로 그린 그림 같은 게 보였다. 많이 벗겨져서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것은 사자가 옆을 바라보는 모습이 분명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방향으로 핸들을 꺾었다. 사야카도 말이 없었다. 그로부터 10m쯤 들어가자 왼편에 건물이 나타났다. 잿빛 집이었다. 주변이 관목과 풀로 뒤덮여 있어서 가까이 다가갈 때까지는 2층 윗부분만 보였다. 나는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길은 거기서 끝났다. 엔진을 끄고 앞 유리창 너머로 건물을 바라보았다.